아들은 제 뺨을 때리며 그 여자와 헤어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모은 모든 것을 그 여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미쳤던 걸까요? 아니요. 저는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6개월 전, 제가 평생을 바친 교직에서 은퇴하던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훈, 올해 67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는 한평생을 학생들과 함께한 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새벽같이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교문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늦은 밤 서류 더미에 파묻혀 집으로 돌아오는 삶.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저는 그 빽빽한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외로움을 외면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3년 전 제 아내는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문상객들로 북적였지만 사무제를 지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그 순간 저는 세상에 정말로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교장이라는 직책의 무게는 제게 슬퍼할 겨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검은 리본과 함께 서랍 깊숙이 넣고 다음 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넥타이를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마침내 정년퇴임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성대한 퇴임식이 끝나고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이 마련해준 저녁 식사 자리가 파한 뒤 저는 꽃다발과 감사패를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냉기 어린 공기였습니다. 다녀왔소. 습관처럼 허공에 말을 건넸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는 거실을 한 바퀴 돌고는 제 심장으로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침에 저를 깨워줄 아내도 퇴근 후 저를 기다려줄 학교도 없다는 것을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도록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입었던 양복이 온몸을 조여 오는 갑옷처럼 느껴졌고 제 손에 들린 감사패는 제 인생 전체가 한낱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음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의 냉기가 먼저 저를 맞았습니다. 아내가 쓰던 베개에서는 더 이상 익숙한 채취가 나지 않았고 먼지만이 희미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먹으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온 집안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밥알은 모래알처럼 껄끄러웠고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살기 위해 씹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결혼해서 분가한 지 오래였고 잘나가는 변호사 사위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그 10초 남짓한 통화가 끝나면 저는 다시 기나긴 침묵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의 유일한 낙은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풍경을 보고 똑같은 벤치에 앉아 시간을 죽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젊은 연인들의 속삭임, 다른 노인들의 정다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저만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그 풍경 속에서 저의 시간만이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서서히 잊혀지다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 그것이 은퇴 후 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의미 없이 동네를 걷고 있었는데 제 발걸음이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그곳에 작은 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수연의 꽃집, 촌스럽지만 정겨운 글씨체로 쓰인 간판 아래 유리창 너머로 형형색색의 꽃들이 세상을 향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장미 튤립, 프리지아, 이름도 모를 수많은 꽃들이 저마다의 색과 향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잿빛으로만 보이던 제 세상에 그 꽃집만이 유일하게 총천연색으로 빛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유리창 안으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분무기로 꽃잎에 물을 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마른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처럼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꽃을 만지는 내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이던지 저는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작게, 아주 작게 쿵하고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꽃집 앞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꽃 한 송이 사본 적 없는 무뚝뚝한 늙은이가 불쑥 들어가기에는 그곳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성스러운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 꽃집 앞을 지나는 것은 제 산책의 새로운 코스가 되었습니다. 매일 그곳을 지나치며 그녀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녀가 꽃을 다듬는 모습, 손님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에 진력 홀로 남아 가게를 정리하는 쓸쓸한 뒷모습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제 텅 빈 마음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문 안으로 들어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 잿빛 세상에 저를 위한 색깔 하나쯤은 들여놓아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기로 마음먹고 떨리는 손으로 그 꽃집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문을 연 순간 제 멈춰버렸던 인생의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제 안에 이성과 감성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나이 67의 늙은이가 주책이다. 평생을 근엄하게 살아온 교장이 이제 와서 무슨 짓이냐 하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저곳에 가면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 저 따스한 미소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 하는 감성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감성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텅 빈 집에 생기라도 불어넣고 싶다는 어쩌면 제 자신조차 믿지 않을 핑계를 방패 삼아 저는 그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딸랑.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저를 맞았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훅 끼쳐오는 흙냄새와 싱그러운 꽃향기에 저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더 작고 아늑했습니다. 사방의 벽과 선반에는 크고 작은 화분들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꽃다발들이 수줍게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이곳에 다 모여 있는 듯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유리창 너머로 보았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쪽을 돌아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생각보다 더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눈가의 잔주름마저도 인자한 훈장처럼 보였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은 모습에서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치 중학생 시절 짝사랑하던 여학생 앞에 선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화분을 좀 보러 왔습니다.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양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녀는 제 어색함을 눈치챘는지
편안한 미소와 함께 한 걸음 물러서 주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가게 안을 둘러보는 척했습니다. 사실 제 눈에는 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만이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제 망막에 박혔습니다. 그녀가 시든 잎을 떼어내는 섬세한 손길, 다른 화분에 물을 주는 조심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이따금씩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혹시 집 안에서 키우실 건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인데 괜찮을까요? 제 집은 남향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늘 어둡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안의 모든 빛이 함께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구석에 있던 작고 푸른 잎사귀를 가진 화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 스킨답소스는 어떠세요?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서 실내에서 키우기 참 좋은 아이예요. 그녀의 손끝이 가리킨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작은 화분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물건이 아니라 온기와 감정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걸로 주십시오. 그녀는 화분을 정성스럽게 갈색 종이로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돼요. 흙이 마를 때쯤 흠뻑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잎사귀를 닦아주시면 더 좋아할 거예요. 그녀는 부드러운 천으로 잎사귀 하나를 살며시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하던지 저는 순간 그 잎사귀가 되고 싶다는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계산을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시나 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은퇴하고 이 동네로 온 지 반년쯤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쩐지 인상이 참 좋으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칭찬에 저는 또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훈계만 하고 동료 교사들과는 딱딱한 이야기만 나누던 제게 인상이 좋다는 말은 너무나도 낯선 것이었습니다. 화분을 받아들고 가게를 나서려는데 그녀가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쁘게 잘 키워주세요.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심장은 주책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화분에서는 기분 좋은 흙냄새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가장 볕이 잘 드는 거실 창가에 화분을 놓아주었습니다. 텅 비었던 공간에 놓인 작은 초록 생명이 집안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그 잎사귀를 저도 모르게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푸른 잎사귀가 가득한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혹은 묻어두었던 감정을 다시 꺼내어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꽃밭이 있지만 오랜 시간 돌보지 않아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뿐입니다. 그곳에 누군가 다가와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주는 순간 기적처럼 다시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화분은 제 황무지 같던 마음에 심어진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될지는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거실로 나가 화분을 확인했습니다. 밤사이 아무 일 없이 푸른 잎사귀는 여전히 싱그러운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알려준 대로 부드러운 천에 물을 묻혀 잎사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화분 하나로는 집안의 냉기를 다 몰아내기엔 역부족이야. 친구를 만들어줘야겠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제 마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서툰 핑계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꽃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루는 작은 선인장을, 다음 날은 향기로운 라벤더 화분을, 또 어떤 날은 이름도 어려운 다육식물을 샀습니다. 제 집 거실은 하루가 다르게 푸른 식물들로 채워져 갔고 제 마음 역시 그녀와의 짧은 만남으로 조금씩 채워져 갔습니다. 그녀 오수연 씨는 매일 아침 어김없이 찾아오는 저를 보며 처음에는 조금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익숙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를 데려가실 건가요? 선생님, 어느새 그녀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전직 교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몸에 밴 특유의 분위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저를 그렇게 불러줄 때마다 저는 잊혀졌던 제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는 듯한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화분을 사고 팔면서 짧지만 정다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식물의 이름과 특징에 대해, 물을 주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이따금씩은 날씨와 동네 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웃음이 많았고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았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꽃집에 들렀고 수연 씨는 제게 노란색 카라 화분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꽃말이 천년의 사랑이래요. 참 예쁘죠? 그녀가 카라 꽃을 보며 수줍게 웃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송이의 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불쑥 말을 내뱉었습니다. 수연 씨,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말을 뱉고 나서야 저는 제 대담함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수연 씨, 역시 놀란 듯 동그랗게 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괜한 말을 했구나. 그녀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후회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황급히 말을 주워 담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붉어진 뺨을 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마감하고 7시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늙은 심장이 이렇게까지 세차게 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의 작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는데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잠시 후 수연 씨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의 작업복이 아닌 단아한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여튼 화장을 한 그녀의 모습은 낮에 보던 것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어색하게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십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멋지세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나온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그녀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우며 이 꽃집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 꽃집 남편이 제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에요. 그 사람이 꽃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도 없이 이 가게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하지만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남편이 아직도 제 곁에 있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녀 역시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깊은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고 그 공감대는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 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사랑일까? 이 나이에 다시 한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지만 흥분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가 아른거렸고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수십 년 만에 잊고 있던 감각이 제 몸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여자에 대한 뜨거운 열망, 한 남성으로서의 강렬한 욕망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놀라 당황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그녀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저는 애써 그 뜨거운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럴수록 욕망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남자의 원초적인 본능과 한 노신사의 이성 사이에서 밤새도록 뒤척여야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제 안의 모든 시계가 멈춰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만난 후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 소리가 사랑의 서곡일지 아니면 파멸을 향한 전주곡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삶이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꽃집에서 나누는 대화는 조금 더 길어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 밤의 감정에 대해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둘 다 두려웠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잔잔한 설렘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까봐. 그래서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탐색하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수연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 함께 식사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데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우산 없는데 큰일 났네요. 수연 씨가 당황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차에 우산이 있습니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는 함께 채 올랐고 빗줄기는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자동차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꽃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웠지만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비를 뚫고 가시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만이라도 계시다가 가시겠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들어오세요. 그녀의 집은 그녀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고 곳곳에 놓인 화분과 드라이플라워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듯한 압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만이 이 공간에도 한때는 다른 주인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몸이 젖어서 감기 드시겠어요. 그녀는 젖은 제 옷을 걱정하며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그녀가 내어준 따뜻한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서는 세찬 빗소리가 들려왔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참 좋네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네, 이렇게 수연 씨와 함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에 그녀는 찻잔을 든 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눈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는 기색 없이 오히려 제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수연 씨,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술 기운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진심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수연 씨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제 멈춰버렸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훈 씨. 그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지훈 씨를 만나고 제 삶도 다시 따뜻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매일 아침 지훈 씨를 기다리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우리 둘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다시 한번 포개졌습니다. 식당 앞에서 나눴던 그날의 짧은 입맞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서로의 외로웠던 시간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을 약속하는 듯한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행복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성으로 누를 수 없는 거대한 열망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 일으켜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제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67년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아내와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니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그동안에 사무쳤던 외로움을 모두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제 나이를 잊을 만큼, 아니 제 존재 자체를 잊을 만큼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아직도 이토록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녀 역시 제 열정에 기꺼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렸던 돼지가 단비를 만나듯 서로를 끝없이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올 때쯤 우리는 지친 몸을 뉘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내가 더 고맙습니다, 수연 씨.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어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비가 갠 하늘은 더없이 맑고 깨끗할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밤의 열정이 우리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 될지는 그때에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의 충만함에 취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 다시 누군가의 연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설레고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수연 씨였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제 잿빛 세상은 그녀라는 존재로 인해 다시 총천연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 민석이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비밀스러움이 오히려 우리의 만남을 더욱 애틋하고 짜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여느 때처럼 제가 그녀의 꽃집을 찾아가는 평범한 손님과 주인의 모습이었지만, 해가 지고 가게 문이 닫히면 우리는 평범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해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제게는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제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녀를 원했습니다. 미치도록 원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니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소유욕과 갈망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처음에는 그런 저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진심을 알아주고 기꺼이 제 사랑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의 관계를 통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생기가 돌았고 웃음소리는 더욱 맑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단순한 연인을 넘어 삶의 활력소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제 무릎이 남아나질 않겠어요. 어느 날 밤 제 품에 안긴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수연 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제 눈에 그녀는 세상 그 어떤 젊은 여자보다도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 다정한 목소리, 저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 그 모든 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말이면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한적한 수목원을 걷기도 하고 강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두 사람의 행복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 저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요. 어느 날 노을 지는 강가를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됩니다. 수연 씨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미래를 약속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이토록 찬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녀를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은 듯이 살아가던 제게 그녀는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선물해 준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그 깊이와 무게가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설렘과 열정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나온 세월과 아픔까지도 온전히 껴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얼굴에서 삶의 고단함을 읽어내고 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도 더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수연 씨를 통해
사랑이란 결국 서로의 외로움에 기꺼이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것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행복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민석이에게 우리의 관계를 언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성격을 잘 알기에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그 고민의 무게에 짓눌려 망설이고 있는 사이 운명은 제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냉혹한 현실을 눈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날 민석이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 저는 다가올 폭풍을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수연 씨와 함께 집 거실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들어 온 정갈한 나물 반찬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비로소 이곳이 진짜 사람 사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습니다. 민석이구나. 웬일이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응, 집이지. 왜 지금 댁으로 가겠습니다.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민석이는 일방적으로 말을 뱉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지훈 씨 표정이 안 좋으신데. 수연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지금 이리로 온다네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는 절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차가운 목소리는 분명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제 불안감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있으면 아드님이 불편해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물건을 챙겼습니다. 아닙니다, 수연 씨. 가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이 집 사람인데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만류했습니다.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일이라면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굳은 표정의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서더니 그곳에 앉아있는 수연 씨를 발견하고는 싸늘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무례한 시선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인사 올려라. 이분은 오수연 씨다. 나에게 아주 소중한 분이셔. 제가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수연 씨에게 고개조차 숙이지 않고 저를 향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소중한 분이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무슨 말이냐 그게. 어른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신 건 아버지인 것 같은데요. 이 여자 누구예요? 아니, 제가 묻죠. 이 여자랑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민석이는 수연 씨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당황하고 상처받은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가 그만하지 못해 이분께 사과드려 사과요. 제가 왜요? 아버지야말로 어머니께 사죄하셔야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집에 이런 여자를 끌어들여서 희희낙낙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시겠습니다, 어머니. 녀석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석이는 죽은 제 어미를 방패 삼아 제 행복을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내 어미 얘기는 꺼내지 마라. 이 일과 내 어미는 아무 상관없다. 왜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 한 분만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녀석은 모든 원인을 수연 씨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저를 유혹한 요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석이가 우리의 관계를 이미 알고 찾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절대 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왔다는 것을요. 우리 부자 후지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고 그 사이에서 수연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한 여인이 제 아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가라.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무례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 녀석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민석이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경멸의 눈빛으로 수연 씨를 한번 쏘아보고는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수연 씨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수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졌습니다. 수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제 셔츠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은 아들의 등장과 함께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녀석이 던진 의심의 씨앗이 앞으로 우리를 얼마나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지를요. 민석이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후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연 씨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그저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친 얼굴로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를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집에서 저는 아들에 대한 분노와 수연 씨에 대한 미안함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 녀석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어제 녀석이 보인 무례함의 근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해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 건물에 위치한 민석이의 변호사 사무실은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비서를 통해 제가 왔음을 알리자 민석이는 마지못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녀석은 저를 손님 대하듯 차갑게 대했습니다. 책상 너머의 아들은 더 이상 제게 어리광을 부리던 어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표정을 한 완전히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어제 내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무례한 짓을 한 거냐, 무례한 짓이요. 저는 사실을 확인하러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고요. 무슨 사실을 확인했다는 말이냐?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빠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민석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휙 던졌습니다. 이거나 보시죠. 봉투 안에는 수연 씨에 대한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지, 가족관계, 최종 학력, 그리고 남편과 사별한 후의 재산 상태와 부채 내역까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가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한 것이냐?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배경을 파악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제 가장 중요한 의뢰인이고요. 녀석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 남편 죽고 나서 빚더미에 앉았더군요. 딸 하나 있는데 대학 학자금 대출도 아직 다 못 갚았고요. 이런 여자가 갑자기 아버지께 접근했다. 변호사인 제 눈에는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만 무슨 의도를 말하는 것이냐.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잖아요. 평생 교직에 계셔서 세상 물정 모르시는 아버지를 꼬드겨서 어떻게든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속셈 아니겠냐고요. 민석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녀석은 수연 씨의 순수한 마음을 한낱돈에 눈이 먼 꽃뱀의 계략으로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는 그분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모른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 법정에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순한 양처럼 굴다가 결국에는 발톱을 드러내고 모든 걸 빼앗아 가죠. 아버지는 지금 그 여자의 연기에 속고 계시는 겁니다. 연기라니 내 연기요. 아버지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연기 말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싸구려 연극에 놀아나시는 겁니까? 녀석은 다시 한번 죽은 제 어미를 들먹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석이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 사무실 안이 울릴 정도로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한 번 대본 적 없었던 제가 처음으로 아들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충격받은 얼굴로 자신의 뺨을 감쌌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제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졌습니다. 내 어미가 살아있었다면 네가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느냐. 돈과 성공이 너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버렸구나.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석이가 무언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거리로 나와 비틀거리며 걷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제 사랑을 모욕했습니다. 수연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는 결국 제 아들 하나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아들의 그 차가운 눈빛과 경멸 어린 목소리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저의 황혼의 사랑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정처없이 거리를 헤맬 뿐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끔찍한 만남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민석이에게 수연 씨의 뒷조사 자료를 돌려받아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지만 녀석이 뱉어낸 모욕적인 말들은 제 마음속에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수연 씨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민석이가 아직 어려서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갖자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잔인한 녀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연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훈 씨,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수연 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 눈물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아드님이 가게에 다녀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녀석이 결국 그녀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무슨 무례한 짓이라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녀는 애써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는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수연 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석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냥 우리가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사이였잖아요. 저는 평범한 꽃집 주인이고 지훈 씨는 존경받는 분이시고 아드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민석이가 녀석의 논리로 그녀를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아 놓았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녀석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요, 지훈 씨, 그러지 마세요. 더 이상 지훈 씨와 아드님 사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자신이 없어요. 아드님의 그 눈빛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리고 착한 사람이 제 아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수연 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미안해요,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지훈 씨가 자식까지 등지게 할 수는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럴 가치 없어요. 가치가 없다니요. 수연 씨는 제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외침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석이 그 녀석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녀석이 뱉어냈을 독선적이고 잔인한 말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아마도 녀석은 수연 씨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을 겁니다. 뒷조사한 그녀의 부채 내역을 들이밀며 이래도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웃었을 겁니다. 죽은 제 어미를 들먹이며 어머니 자리를 넘보는 것이냐고 그녀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꼴은 못 본다며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겁니다. 그 모든 상상이 현실처럼 느껴지자 저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의 관계로부터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녀가 저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연 씨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녀의 꽃집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고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닫힌 꽃집 문 앞을 서성거렸지만 그녀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하느냐. 녀석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여자는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맞았다는 증거죠.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서로에게 등을 돌린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연 씨가 떠나고 아들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다시 한번, 아니, 이전보다 더 깊은 암흑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짧은 행복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나 다시 한번 끔찍한 외로움과 절망의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지독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녀 없는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굳게 닫힌 꽃집 문을 바라보며 저는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 씨가 떠나간 세상은 이전의 잿빛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황량하고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외로움이 그저 텅 빈 방 안의 공기 같은 것이었다면 지금의 상실감은 제 심장을 통째로 도려낸 듯 단 날카로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며 채웠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자 제 안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그 구멍으로는 절망이라는 차가운 바람만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삶을 다시 빛나게 해주었던 사랑을 잃었고 제 피를 나눈 단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그녀와의 추억, 그리고 지독한 후회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맛인지도 느껴지지 않았고 억지로 삼키려 하면 헛구역질만 올라왔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우는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아들의 경멸 어린 눈빛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한 소주를 병째 들이켜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서 깨면 더 지독한 숙취와 함께 더 선명해진 고통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만에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으며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푸석했습니다. 영락없는 폐잔병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늙은 군인의 모습. 저는 매일 닫힌 꽃집 문 앞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을까? 혹시나 문이 열려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 너머의 꽃들은 주인을 잃고 시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생기를 잃고 죽어가는 저 꽃들처럼 저 역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독한 적막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 넓은 집에, 이 차가운 공간에 정말로 나 혼자뿐이구나. 그 사실이 새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내의 사진이 담긴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 리본과 함께 놓인 아내의 사진. 그녀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소? 사진을 붙들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소. 내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쳐버렸소. 당신 볼 면목이 없어. 아내에 대한 죄책감, 수연 씨에 대한 미안함, 아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쳐 저는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사방에서는 저를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꼴 좋다, 늙은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네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 소리들은 다름 아닌 민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터널 저편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다가왔고 이내 한 사람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수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띤 채 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제 손에 닿기 직전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른 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금 전에 악몽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의 절망감은 현실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내야겠다고. 이 무의미한 삶을 이제는 그만 놓아버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방받아 두었던 다량의 수면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약병을 가만히 손에 쥐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이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약을 삼키면 이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최선일까요? 제 인생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약병을 든 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약병을 손에 쥔 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수연 씨의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아들 민석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녀석은 제가 이렇게 비겁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럴 줄 알았다며 저를 비웃을까요?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슬퍼해 줄까요? 아니, 이대로는 안 된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제 사랑을 짓밟고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아들 녀석에게 이대로 처참하게 패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진심만은 제세 사랑이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었음만은 알려주고 죽어야 했습니다. 저는 약병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결심을 하고 민석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민석이는 재판 준비로 바쁜 듯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고는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난번에 제 말 못 들으셨어요, 민석아. 제 목소리는 저조차 놀랄 만큼 쉬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 어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시네요. 그 여자한테 차이고 나니 이제야 현실이 보이십니까? 앉아라. 아버지로서 내게 하는 마지막 부탁이다. 제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 때문이었을까요?
민석이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유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길게는 못 듣습니다. 30분 뒤에 재판 들어가야 하거든요. 길지 않을 거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아들 녀석 앞에서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가장 나약하고 비참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내 어미가 죽고 나서 아비는 사실 매일 밤 죽음을 생각했다. 민석이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더구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끔찍했고 밤에 홀로 잠드는 것이 지옥 같았다. 아비는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다. 하루하루 아주 서서히 숨만 붙어있는 송장이나 다름없었지.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연 씨를 만났다. 그분은 죽어가던 나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어준 사람이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가 내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그분이 없었다면 아비는 아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다. 아버지, 그분은 내게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다. 내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런데 너는 내게서 그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 가버렸다. 네가 그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는지 나는 다 안다. 너는 살인자와 다름없는 짓을 한 것이야.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었던 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비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 그저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 그렇게 큰 죄더냐. 내 어미에 대한 배신이더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테이블 위로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제 처절한 울음소리가 차가운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냉철했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비의 처절한 눈물 앞에서 강철 같았던 아들의 마음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아들 앞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솔한 눈물 한 방울이 아들의 견고했던 편견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에 저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다오 민서가, 내 사랑은 결코 더럽거나 추한 것이 아니었다. 내 남은 생을 걸 만큼 절실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힘없는 걸음으로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 남겨진 민석이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올랐을지 저는 차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 저는 제 눈물이 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저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니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 씨와의 관계도 아들과의 인연도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석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저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아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냉기는 사라지고 무언가 혼란스러운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찢어버리신 서류.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여자, 아니, 오수연 씨에 대한 자료요. 아버지가 찢으시기 전에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었습니다. 녀석의 말에 저는 신라 같은 희망보다는 또 다른 절망을 예감했습니다. 녀석이 그 자료를 보고 또 무슨 트집을 잡아 저를 괴롭히려는 것일까? 그런데 아버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자료를 아무리 뜯어봐도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 남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밤낮으로 식당이며 공장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더군요. 신용카드 내역을 봐도 사치품 하나 산 흔적이 없고 모든 지출이 생활비와 딸 학자금 그리고 빚 갚는 데 쓰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을 시켜 주변 탐문도 다시 해봤습니다. 꽃집 주변 상인들이나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모두 그분을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더군요. 어렵게 살아도 절대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이라고. 민석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녀석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냉철하고 오만했던 제 아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별한 중년 여성이 재력객에 접근하는 것은 전부 돈 때문일 것이다 라는 제 경험에서 비롯된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그분을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녀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절실하게 그분을 변호하셨는지, 아버지의 눈물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진실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뱉어낸 수백 마디의 말보다 아비의 진솔한 눈물 한 방울과 차가운 서류 속에 담긴 그녀의 고단했던 삶의 기록이 녀석의 견고했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민서가, 아버지, 지금 당장 오수연 씨를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다시 만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든 돕겠습니다. 됐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망쳐놓은 것을 제가 다시 되돌려 놓아야만 합니다. 녀석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잿빛이었던 하늘이 어느새 조금은 맑아진 듯 했습니다. 아들이 변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돈과 성공만을 좇으며 차갑게 변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이는 제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수연 씨 꽃집 문이 닫혀 있고 전화도 받지 않으십니다. 혹시 따님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녀석은 정말로 그녀를 찾아가 사죄할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수연 씨에게 들었던 딸의 대략적인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고 변호사인 녀석은 금세 그녀의 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석이는 수연 씨의 딸과 함께 그녀가 잠시 머물고 있다는 시골의 한 친척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녀석은 수연 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던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타는 듯한 초조함 속에서
아들 녀석에게 제 남은 인생의 모든 희망을 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민석이가 과연 수연 씨를 만났을지 만났다면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었을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민석이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오수연 씨 만났습니다. 지금 서울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꽃집에서 뵙고 싶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 메시지를 몇 번이고 되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돌아온다니, 저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니,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그녀의 꽃집 앞으로 갔습니다. 초조하게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멀리서 민석이의 차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가 멈춰서고 조수석에서 수연 씨가 내렸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그녀의 얼굴은 수척하고 슬퍼 보였지만 예전의 따뜻한 온기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 거리가 천리길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석이가 제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행입니다. 녀석은 그 말만 남기고 우리 두 사람이 마주할 수 있도록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 씨, 제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제 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제 등을 감싸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의 아픔과 그리움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가 조금 진정되자 민석이가 다가와 꽃집 열쇠를 수연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두 분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꽃집 안으로 들어서자 시들어버린 꽃들 사이로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아늑한 안식처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민석이가 어젯밤 그녀를 찾아가 어떻게 사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녀석은 그녀의 친척집까지 찾아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몇 시간이고 그녀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만났을 때 녀석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아버지를 위한다는 핑계로 오수연 씨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오수연 씨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민석이는 울면서 제가 사무실에서 쏟아냈던 모든 진심을 그녀에게 그대로 전했다고 합니다. 저의 지독했던 외로움과 그녀를 만나고 다시 찾은 삶의 희망, 그리고 그녀를 잃고 나서의 깊은 절망까지. 수연 씨는 민석이의 진심 어린 사죄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밤새 고민한 끝에 결국 저에게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지훈 씨가 보고 싶었어요. 매일 밤 지훈 씨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아드님을 다시 볼 자신도, 세상의 편견을 이겨낼 자신도 없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석이도 우리 편입니다. 내가 당신 다시는 혼자 아프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우리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수연 씨, 그리고 아버지. 두 분의 행복을 이제는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그 순간 우리 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 씨의 손을 잡고 민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민석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철없던 아들이 비로소 어른으로 성장했음을 알리는 성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고 등 돌렸던 아들과 화해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한번 따뜻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복이 다시는 깨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진 후 우리에게는 평화로운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석이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찾아와 수연 씨의 꽃집 일을 돕고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다정한 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녀석은 수연 씨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수연 씨 역시 그런 민석이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지만 조금씩 진짜 가족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수연 씨와 민석이를 데리고 아내가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수연 씨에게 아내를 정식으로 소개해주고 허락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 왔어.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서서 덤덤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 정말 많이 외로웠어. 당신 없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당신 따라가고 싶은 날도 많았지. 그런데 이 사람이 내게 와주었어. 저는 옆에 서 있는 수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다시 웃게 되었고 다시 살고 싶어졌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오. 당신을 잊은 것이 아니오. 당신과의 추억은 내 가슴에 영원히 묻어두고 남은 인생은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려 하오. 부디 우리를 축복해 주구려. 제 말이 끝나자 수연 씨도 아내의 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분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게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석이도 할머니의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행복을 빌어드릴 거예요. 하늘에서도 저희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 어디선가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감쌌습니다. 마치 아내가 하늘에서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사랑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재의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먼저 떠나간 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남겨진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모 공원을 다녀온 며칠 후 저는 수연 씨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그녀의 꽃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발한 곳에서 저는 그녀 앞에 반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제 남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민석이의 주선으로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작은 레스토랑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석이가 직접 사회를 보며 우리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하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은 세상의 편견과 자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사랑을 굳건히 지켜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의 가장 든든한 증인이자 영원한 지지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민석이의 축사에 저와 수연 씨는 물론 하객들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수연 씨의 이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극구 사양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내 사랑의 증표이자 당신이 앞으로 내게 줄 행복에 대한 작은 보답이요. 그러니 군말 말고 받으시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아들 민석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존경받는 교장도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꽃집을 가꾸는 평범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와 함께 꽃에 물을 주고 낮에는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과 정다운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들과 손주가 찾아와 함께 웃음꽃을 피웁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 씨가 제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지훈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저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거요.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 오히려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지. 바로 당신과 진짜 가족,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말이오. 이야기의 시작에서 저는 아들의 손찌검 끝에 모든 것을 한 여자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기꺼이 바친 것이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과 제 모든 사랑을 말입니다. 제가 미쳤던 걸까요? 아니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수연 씨와 함께 우리 집이 된 꽃집 평상에 앉아 따스한 저녁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댄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었다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황혼에 찾아온 제 사랑은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과 오수연님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편의 애틋한 황혼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소중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사랑에는 정해진 나이가 없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사회적 편견이나 스스로 만든 굴레에 갇혀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소중한 감정에 싹을 외면하곤 합니다. 박지훈 선생님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평생을 근엄한 교장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황혼의 사랑은 주책 없고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독했던 외로움을 정직하게 마주했고 수연이라는 한 줄기 빛을 향해 손을 내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의 용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타인의 시선이나 나이라는 숫자에 저당 잡혀두고 있지는 않느냐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고 사랑받을 온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아들 민석의 오해와 편견은 결코 그가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깊은 외로움을 헤아리지 못했던 무관심과 진솔한 대화가 단절된 관계 속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습니다. 만약 지훈 씨가 더 일찍 자신의 아픔을 아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만약 민석이 아버지를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기 전에 아버지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려 노력했다면 그들은 그토록 가슴 아픈 시간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 사이에 단단했던 벽을 허문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나 분노가 아닌 아버지의 진솔한 눈물과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 혹은 소중한 사람과 오해의 벽을 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진심을 이야기해보는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박지훈 선생님은 평생을 교장으로 존경받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은퇴 후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복은 과거의 명예나 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복은 수연 씨와 함께 아침 햇살을 받으며 꽃을 가꾸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하루를 묻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과의 따뜻한 교감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거나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창작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용의 모든 부분은 교육적이고 인문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이제 작가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 역시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많이 따뜻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죽음까지 생각했던 지훈 씨의 절망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그런 그에게 단순한 사랑을 넘어 삶 그 자체를 선물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냉철했던 아들 민석이 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가진 진정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많은 가족 갈등도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진솔한 순간을 통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꺼이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편견을 깨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황혼의 사랑은 결코 끝이 아니라 가장 무르익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꼈던 황혼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화해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그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